힘도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어떤 역사책을 가지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태영호 의원이 예를 들면 뭐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 이 얘기는 역사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물론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지금 1948년 4월 5월 그 시국에서 보면은 김구 선생은 완전히 김일성한테 당한 거예요. 예. 그 우리 저 도의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태영호 의원이 사실 탈북 외교관이지만 태영호 의원이 이번에 그래도 역사 바로 세우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정리를 하는 게 4.3 사건, 그동안 왜곡된 4.3 사건과 그동안 또 김구 선생의 잘못 알려진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우선 4.3 사건은 그 태영호 씨 말대로 김일성 지시로 발생한 폭동 사건입니다. 그 당시 50저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의 진상조사팀들은 뭐냐면 4.3 사건을 무력 충돌과 그러니까 당국과 주민들 간의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주민이 희생된 사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정부 진상조사는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 4.3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4.3 사건은 정확히 말해서 김일성 지령에 따라가서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 사건이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상당히 희생됐다 하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왜 역사가 왜곡되냐면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이 나라는 정의가 패배한 역사고 불의가 승리한 역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좌파 이론이 계속 강화되면서 이야기됐고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제주 그 남로당 위원장 안세훈이가 47년 3월 23일 날 제주읍에서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을 할 때 그때 명예의장이 누구냐? 스탈린과 김일성, 박헌영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산화를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남로당이나 공산 세력이 관여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을 좀 보태면 말이죠. 이게 1948년 우리가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 총선에서 이제 국회가 생기고 헌법을 만들고 이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50 선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50 선거 한 달 전인 4월 3일 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의 그 폭동 상황을 보면은 우리 이 한반도에는 두 개의 공산당이 있었는데 하나의 공산당은 박헌영의 남로당이고 하나는 김일성의 북로당이고 그래서 두 개의 공산당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박헌영이 처형되고 나서 이제 뭐 김일성의 공산당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그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그 박헌영의 그 남로당이 4.3 선거, 4.3 예를 들면 50 선거를 예를 들면은 이 좌절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 예를 들면은 자기들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 무장 폭동을 일으킨 건데 그것이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제주도의 그 인민 유격대라는 이름의 빠지산들입니다.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군정에 이제 경찰과 군이 가가지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로 총을 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피차 간에 이제 많은 학살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피차 간에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4월 3일 날 폭동은 저쪽에 무장대에 의해서 제주도에 있는 경찰서, 그다음에 지서, 면사무소, 선관위, 행정기관들이 전부 점령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뭐 엄청나게 죽었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이 칼로 예를 들면은 난자를 당하는 건 보통이고 그 가족들까지 끌려가서 죽고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한데 그 사건이 48년 한 해에 끝난 게 아니고 57년까지
무려 이 9년간에 걸쳐서 예를 들면은 제주도 사건이 계속된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제주도민들이 아주 특히 민간인들 아주 피해가 컸죠.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예를 들면 증명이 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시한 조회와 함께 이제 보상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할 일을 또 해야 되겠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원인은 공산당이라는 예를 들면은 남로당에 의해서 그런 폭동이 저질러졌고 그것의 확산 과정에서 일이 이뤄진 건데 그건 쏙 빼놓고 왜 죽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억울하게 만드냐 하는데 그거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역사의 진실은 우리가 진실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신들도 좀 알아야 돼.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금. 뭐 나오면 무서워해가지고 도망가기 바쁜데 도망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역사가 생긴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면 태영과의 경 이 김구 선생 얘기도 김구 선생이 48년 50선거 전에 50선거 열을 남겨놓고 김일성 만났어요. 이 회담을 4월 30일 날 회담했다고. 19일인가 올라가가지고 그 김구 선생이 올라가 보니까 평양에 올라가 보니까 뭡니까 이 남북의 이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했는데 모란봉 공원에다가 695명을 몰아놓고 하루 종일 연설만 하는 거예요. 연설 내용이 뭐냐? 미제국주의 몰아낸다. 전부 철군하라. 이승만 타도하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김구 선생도 그 얘기를 듣기가 민망하니까 가서 인사말 하고 나왔고 김규식은 올라가가지고 아예 이 회의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판을 벌려놓고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대한민국 예를 들면 뭐 5천만, 4천만 무슨 국민들의 뜻인 것처럼 이제 들이 그냥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김구 선생이 아니 회담을 하러 올라왔으면 회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한 것이 이제 김구 그다음에 이 김규식 그다음에 김일성 김두봉 4자 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내일 모레 선거인데 선거 중지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5월 10일 날 선거한다는데 4월 30일 날 중지하라 그러면은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이 파혼옷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거는 유엔에서 결의한 선거라고. 이게 왜냐면 이승만이 결정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게 군정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유엔에서 2월 26일 날 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간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선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 결의로 생긴 선거인데 지금 그런 거 다 빼놓고 왜 김구를 모욕하느냐 그러는데 김구 선생이 열심히 한 거 다 알고 동료도 알지만 그 시점에서는 김구 선생이 이용당한 건 100% 확실한 거예요. 안 그래요? 김구 선생이 남북 연석회의 가서 했는 거는 결국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했는 거예요. 그런데 김구 선생은 단독 정부를 앞세우고 통일 정부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남북 연석회의 그 당시 북한은 이미 헌법을 단독 정부를 만들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 놓고 또 스탈린 지령에 의해 가지고 북한 이 남북 분단 정부를 만들겠다고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김구 선생이 거기 가서 참 통일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이걸 철저히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은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통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건 굉장히 공허한 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김구 선생이 참 위대한 애국자이지만은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승만과 김구란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승만은 국제 정세에 밝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은 뭐냐면 철저한 낭만적 민족주의자였어요. 오로지 민족만 떠들었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인식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용 당했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정업 발언도 결국 그런 국제 정세의 인식하에서 나온 거지 단독 정부
그건 이승만이 아니고 김구 그 했더라도 북한은 단독 정부를 세웠어요. 정읍 발언이 흔히들 얘기할 때 뭐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단정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을 다 빼고 지금 얘기들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정읍 발언이 저 6월달에 46년 6월달에 생겼잖아요. 근데 46년 2월달에 벌써 북한에서는 임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저 사람들은 위원회가 우선입니다. 모든 게 지금 북한 공산당도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위원회라고 가지고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적인 결정을 할 줄 알지만 그 완전히 이건 둘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그 임시인민위원회가 5월달에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했어요. 토지 개혁이라는 건 국가 정책에서 제일 정말 근간되는 이 정책인데 그 당시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거를 김일성이 단행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에 예를 들면 이 사유를 못 한다. 토지는 국유로 한다. 그러면 토지를 국유로 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결정한 사항입니까? 그게 통일 정부에서도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앞으로 토지는 니들 게 아니고 국가 것이라고 지금 규정하는 그 조치를 그 사람들이 벌써 46년 5월달에 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2월에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 임시인민위원회지 뭐 완전히 임시인민위에서 헌법 만든 거 다 조치를 한 다음에 이승만이 볼 때는 저쪽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6월달에 정읍에 가서 이러다가는 다 놓친다. 그리고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직관력 있는 사람인데 벌써 이승만은 1923년에 한참 그 사회주의가 막 전 세계를 그냥 이 풍미할 때 이승만은 자기 논문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당부당이라는 그 칼럼을 써가지고 공산주의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다. 그 재산도 인정을 안 하고 노동자의 그 정권을 세운다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국유화시켜서 노동자 정권을 만들면은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말이지. 경쟁도 없어지고 전부 다 국유화가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걸 벌써 1923년도에 이승만은 간파한 거예요. 그게 철저한 그 양반이 예를 들면 반공주의자인데 이제 그런 일로 해서 이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이 아니고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데 좌파에서는 이승만의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이 유리한 부분만 전부 합쳐가지고 자기들 역사를 만드는데 그것을 지금 전국의 그 중고등학교에서 말이 정교제에 의해서 또 일반 그 잘못된 교과서에 의해서 지금 다 우리 애들 손주들이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도 빼앗기고 역사도 뺏기고 진실도 빼앗기고 다 뺏긴 거예요 지금. 누가 뺏겼습니까? 역대 정권이 뺏긴 거죠. 역대 예를 들면은 이 보수 정권들이 한눈 팔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들이 그 철저한 그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소위 그 해방 이후 전후사에 대한 역사 가정을 좀 다시 한다면 저는 김구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참 순진무구한 애국심을 남한의 발전을 위해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김구 선생은 철저한 우파고 우파 생각이지만 결국은 좌파를 한때 이용당했고 김일성한테 이용당하고 지금은 사실 돌아가셨어도 김구 선생은 지금 뭐냐면 우파들의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좌파들이 김구 선생을 떠받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 당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과 힘을 합쳐가지고 남한의 그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발전을 했다면 우리 지금 오늘날 겪고 있는 그 좌우 갈등이라든지 내부 갈등은 그나마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얻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하나의 보수 정권이라고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으니까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뭘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국민의힘 대표까지 나서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천박한 역사 인식 때문에
또 국민 표를 인식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태영호와 김재원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김재원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영호 발언은 역사 그대로 연구한 것이고 본인이 북한에서 들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태영호에 대해서 뭐 주의를 주고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게 지금 말이에요. 제대로 정말 보수 정당인지 보수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예. 그저이 윤석열 그 방미 문제 거기에 대해서 가만 태영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더 해야 되는 게 이 남한의 참 저 정치인들이 각국은 태영호는 역사 어떤 면에서 이 시기에서 그래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그래도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저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 일본 가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뭐 이 러시아 관계, 중국 관계, 이 우크라이나 관계 발언을 했고 이번에 이제 미국 가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야당에서는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우리 외교에 대해서 걸핏하면은 뭐 매국이다 무슨 뭐다 해가지고 뭐 이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는데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는 그 이 기준이나 방향은 뭐냐면은 윤석열의 정신은 지금 제대로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가치 추구라든지 자유에 대한 그 강조라든지 한미일 그 안보의 중요성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건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양반이 문제가 뭐냐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말이 서투릅니다. 이 검찰 세계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용어나 말을 가지고 일반 사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려니까 대국민 설득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노무현이나 김대중 말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쓰는 정치 용어와 지금 윤석열의 용어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법전을 가지고 예를 들면 평생을 보낸 직업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물을 보는 그런 그 경향이 강해요. 그러나 제대로만 보면 되는 것인데 자기 그 외교라든지 이런 국정 과정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그 꼬투리가 조금씩 잡히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방향의 길은 올바르고 바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적어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을 밀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국빈 방문일 뿐더러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는 소위 한미 확장 억제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고 또 뭐 중국에서의 반도체 공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던 것을 해결하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인도 태평양 세력과 종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행동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한 발짝 더 그 태평양 세력에 가까워지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또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면서도 또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하나도 틀리지를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패턴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랬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잖아요. 예. 미국 의존도나 예전 국제 정세에 우리가 상당히 약한 그 측면이 있는데 그다음에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고 바탕이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외교에 여야가 없다가 아니고 외교를 이용해서 이 보수 정권
널 좀 거꾸로 들여야 된다.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흔들어야 되겠다는 거를 지금 외교에서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상대주의예요. 서로 50%씩 나누는 게 기본 외교의 기본적인 예를 들면은 그 원칙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왜 오면은 왜 50%만 가져왔느냐? 100% 가져와야지. 그리고 이쪽에서 40% 가져오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60% 가져오면은 피차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균형이 맞는 건데 뭐든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왜 그것이 부족하냐고 따지니까 외교에서는 이게 외교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고 거의 반반씩 나눠 먹는 게 외교인데 얼마든지 예를 들면 그 공격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그러나 그건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매우 무식한 매우 그거는 진짜 몰상식한 그건데 그걸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거의 다반사로 써먹고 있어요. 왜 전부를 가지지 못했느냐. 지난번 하일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왔지만 무슨 징용공 문제 그다음에 그 뭐죠 무슨 이 한두 가지 무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무슨 이 매국 외교다 이완용인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이 무식한 정치를 이제 수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이 한 얘기 제가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 없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도 민간인 학살이 계속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학살이라고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맨날 인권 얘기하고 학살 얘기 나오면은 길길이 뛰는 데가 민주당인데 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 관대하죠? 예? 잣대가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민간인 학살은 막아야 되고 푸틴이라는 또 그 침략자가 지금 얼마나 세계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민주당이 지금 푸틴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이 정말 참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 빨리 스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문제도 그래요. 아니 현상을 힘으로 병역시키면 안 된다. 그거는 아주 국제 보편적인 예를 들면 상식이고 예를 들면 양식인데 예? 국제적으로 전부 이 힘으로 예를 들면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게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원칙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힘으로 이 변경하면 안 된다니까 중국이 말이지 옛날에 청나라 명나라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욱박지르죠. 예? 그 사람들 옛날 대국에서 우리 조공받던 시절에 그런 예를 들면 우리 대한관을 가지고 예? 국가를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측면이 상당히 좀 많다고 보는데 이것도 소위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 예를 들면은 옳은 얘기를 지지를 해야지. 야 이거는 말이지 윤석열을 공격할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힘으로 현상 변경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옳다고 그래야지. 왜 중국을 자극해서 그렇게 보복을 자초하느냐 그러는데 맨날 그런 식으로 노예식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옳은 얘기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도 이런 기회에 한번 자각하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판은 내가 보니까 염치와 어떤 정의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오직 판단 기준은 뭐냐면 자기 세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을 하게 되면 무기 지원을 할 그런 시사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전쟁 지역 살인 수출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8개국 미국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전부 다 우크라이나 지원했는데 그게 살인 수출국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맞게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내에서 너무 친중 세력이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친중 세력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중국 장학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을 며칠 먹었습니까?
아무도 뭐 상대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아주 자기 비하를 하고 그거는 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뭐 대통령이라고 그런 우리 국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식을 바로 세우고 해야 될 정당이 앞장서서 굴정적인 그 언어를 자꾸 쓰고 하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습니까? 이번에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잘 하실 걸 믿고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말하면은 이 플라톤이 가장 우려했던 이 정치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이성의 정치가 아니고 감정의 정치를 제일 우려했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감정의 정치로 하면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대 민주주의 학자들이 전부 우려한 것이 민주주의는 이성에 의한 지배를 해야지 감정에 의한 지배는 아니다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들이 하는 거 보면은 완전 감정의 정치, 감정에 대한 호소, 증오를 부추겨서 민중을 예를 들면 이 군중 대회라든지 대중을 동원해가지고 예를 들면 권력을 협박해가지고 예를 들면 심은 탈출했다. 그걸 이미 박근혜 때 한번 재미를 봤는데 컬피도 없는 이제 그런 식의 뭐랄까요? 정말 악의적인 그런 발상들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내일처럼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긴 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KJTV는 우리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답게 이 시대의식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방송과는 다른 방송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한 발짝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소리, 바른 말,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한 언론에서 하는 매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